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그동안 전기차의 불편한 진실을 가져왔던 토요타가 스바루와 공동으로 첫 전용 전기차 BZ4X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개발 컨셉에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기아 그리고 닛산이 경쟁차와 좀 다른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쟁차와 다른 세 가지 개발 컨셉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토요타는 71.4kWh의 배터리 한 종만 개발했을까? 왜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플랫폼을 개발했을까? 왜 세 가지 히터를 개발했을까? 등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BZ4X는 내년 봄부터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유럽에서 런칭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들 시장에서 경쟁자는 테슬라의 모델 Y를 포함하여 폭스바겐의 ID4, 스코다의 에니악, 현대차 기아의 아이오닉 5 EV6, 닛산이 아리아, 그리고 포드의 머스탱 마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차별화 전략은 크게 차량 스타일, 실내 공간 활용성, 항속거리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제로백 성능과 커넥티드 기능, 자율운전 기술, 디지털 카크핏 등을 조합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토요타는 BZ4X를 어떻게 차별화하여 선행하고 있는 경쟁차를 물리치고 내연기관차 판매처럼 세계 1위의 판매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스타일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와는 다르게 토요타의 RAV4 이미지를 계승하고 있고 경쟁 모델 중 가장 SUV다운 강인함을 띠고 있습니다. BZ4X의 전장은 4690mm로 포드의 머스탱 마키 다음으로 크며 전고는 7개 경쟁차 중 닛산의 아리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휠베이스는 전기차 플랫폼 특성을 최대로 활용한 포드나 현대차 기아의 모델보다 작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전후 시트 간 거리를 1000mm 확보하여 D세그먼트 세단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Z4X의 실내는 토요타의 로고를 떼려면 마치 테슬라의 모델 S를 보는 듯합니다. 조종관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스티링 휠과 넓은 중앙 디스플레이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술적 포인트로서 주목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토요타 차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스티어 바이 와이를 탑재하여 핸들을 조금만 움직여도 타이어의 회전각을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TA에 의한 소프트 경신도 대응하고 있고 ADAS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기능을 추가 경신할 수도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범위는 밝히지 않아 테슬라와 경쟁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합니다. 토요타의 BZ4X의 항속거리는 WLTP 기준 2휠 드라이브의 경우 500km, 4휠 드라이브의 경우 470km로 경쟁사와 큰 차별성이 없게 보입니다. 제로백 성능도 각각 8.4초, 7.7초로 경쟁사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며 RAV4 가솔린 차보다 약간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와 제로백 성능과 커넥티드와 자율운전 성능에서 차별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토요타가 BZ4X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토요타는 안전과 안심, 내구성에 중심을 두어 기존의 고객들이 중시하는 실외성에 가치를 부여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토요타가 제일 잘하는 코스트를 염두에 두면서 성능과 가격의 밸런스를 맞춘 차를 개발했다고 분석됩니다. 경쟁사들은 배터리 가격이 총 원가의 30%,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행거리, 가격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2개에서 3개의 배터리 용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이들과는 달리 71.4kWh의 용량 하나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71.4kWh임을 고려하면 WLTP 기준 500km 항속거리도 무시할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토요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해서 항속거리를 늘렸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된 것은 토요타와 스바루가 내세우고 있는 고객에 대한 가치, 즉 안전과 안심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전고가 높은 SUV를 타다가 간혹 전고가 낮은 승용차로 바꿔 탈 때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됩니까? 무게중심이 낮은 승용차가 급회전을 포함한 상황에서 훨씬 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토요타는 전지 용량을 최소화하여 전지를 차량의 중앙 하부에 평평하게 배치하여 중심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큰 용량의 전지를 탑재하면 전지 배치가
2층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닛산의 아리아는 두 가지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플로어 구조를 닛산 아리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아리아의 경우 후석 시트 및 부분이 올라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밸런스를 고려하여 배터리 용량을 결정했다고 보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은 대량 생산, 소재 혁신, 제조 공법 혁신 등으로 배터리 코스트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계속 내려가던 배터리 가격은 원재료 인상 등으로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닛산 앰비션 203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8년 이후 전구체 전지로 킬로와트아워당 65달러를 실현하여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이 코스트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기차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닛산은 전기차에 대한 가격과 코스트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닛산은 아리아의 일본 내 가격을 조정하여 최근 B6 사양을 539만엔으로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은 용량의 토요타 배터리는 코스트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아 EV6와 토요타의 BZ4X의 배터리 코스트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죠. 기아 EV6의 배터리 네트 용량 77.4kWh와 비교하면 토요타의 BZ4X의 배터리는 6kWh 작습니다. 여기에 1kW당 배터리 코스트를 120달러로 가정하면 6kWh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당 720달러가 됩니다. 양사가 연간 30만 대 판다고 한다면 간단히 2억 1600만 달러가 됩니다. EV6 배터리 크로스 용량 82.5kWh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4억 달러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럽, 중국은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없어졌다 코로나로 인하여 22년까지 축소된 금액으로 연장되었고 독일은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이 없을 때를 상징한 경쟁 시나리오까지도 토요타는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용량 72.4kWh로 고객이 만족하는 항속거리를 실현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BZ4X에는 새로운 난방 기술 복사 히터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목적은 겨울 난방에 의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전기차는 난방을 사용하면 항속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봄이나 가을과 비교해 겨울은 항속거리가 카탈로그치와 그 실적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엔진처럼 연호를 갖고 있지 않은 전기차에서 겨울철 난방 성능과 항속거리의 양립은 큰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토요타는 주행 이외의 에너지 소비를 가능한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발 방침 하에 토요타가 BZ4X에 중점을 둔 것은 직접 공조입니다. 차의 난방은 차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직접 공조는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빨리 따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트 히터, 스티어링 히터, 그리고 복사 히터로 탑승자가 있는 곳만을 따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복사열입니다. 원적외선이 열선에 의해 전달되는 열로 스토브와 마루 난방 등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BZ4X에서는 스티어링 휠 밑부분이 인파넬 부분에 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스트루먼트 파넬과 도어 트림 등에 열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따뜻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복사 히터는 일본의 덴소와 프랑스의 발레오 등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히트펌프식 에어컨, 각종 열 매니지먼트 기술을 구사하여 전지 용량을 줄였습니다. 경쟁사 중 일부는 800V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반도체 칩 내압을 올려야 하는 등 개발 요소가 많고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내 테스트 결과치지만 솔라 판넬 발전량도 1년간 18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작게 하는 이점은 이외에도 유럽에서 강화되는 LCA 규제 대응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게 됩니다. 토요타는 초대 프리우스가 출시됐을 때 배터리 성능 열화 문제로 고객들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는 오래 탈 수 없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장 상황의 반응을 종합하여 BZ4X의 배터리는 10년 24만 킬로 주행 후에도
90%의 배터리 성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내구성은 경쟁사의 8년 또는 16만 킬로에서의 70% 보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고객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좋은 세일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전용 플랫폼은 복스바겐이 MEB, 현대차, 기아의 eGMP처럼 대개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도 리어 휠 드라이브가 기본입니다. 차는 가속할 때 후륜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전륜을 구동시키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 즉 조환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코너링 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만 토요타와 닛산은 이와는 달리 전륜을 기본으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안전과 안심을 강조하는 토요타가 말이죠. 토요타는 현재의 많은 차가 FF 방식이기 때문에 그 운전 감각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전면에서 더 나은 판단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프론트 휠 드라이브와 포휠 드라이브 두 가지의 구동 방식을 개발했지만 모터 출력 운영 방식에서도 BZ4X는 특이합니다. BZ4X의 전륜 구동에서의 모터 출력은 150kW입니다. 포휠 드라이브에서는 전후에 각각 출력 80kW의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계 출력은 프론트 휠 드라이브 출력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닛산 아리아의 프론트 휠 드라이브 사양의 모터 출력은 160kW지만 포휠 드라이브 사양의 모터 출력은 전후 합쳐서 250kW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도 동일한 개념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포휠 드라이브의 고출력 버전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철저하게 코스트 다운 설계를 추진한 것일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모터 출력을 작게 하면 소형화를 할 수 있고 앞뒤로 사용하게 되면 수량이 증가하여 철저하게 코스트 다운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토요타가 수바루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타가 일본 연합을 만들어 전기차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을 개발할 때 주도권 행사를 한 곳이 마쓰다였기 때문입니다. 차종 간의 부품 공유와 라인 공유화 기술이 매우 우수하여 코스트 다운을 잘하였고 또한 스포티한 차를 제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충돌 안전과 포휠 드라이브 영역에서 우수한 수바루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수바루의 올힐 드라이브 기술은 생활형 포휠 드라이브의 강점인 X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BZ4X는 X모델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그립 컨트롤을 새롭게 개발하여 탑재했습니다. 수바루의 오랜 포휠 드라이브 기술이 작은 출력이 모터지만 모터 구동 특성을 살려 일상의 용도로부터 라이트 오프로드 이상의 주행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을 앞세운 테슬라, 양을 추구하는 폭스바겐의 뒤늦게 BZ4X로 대응해야 되는 토요타. 토요타의 차별화된 개발 컨셉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